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우리 집 멍멍이와 고양이는 수제만 찾아요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려동물 펫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방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공방을 창업할 때 그런 위치를 선정하거나 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또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 식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방을 운영하실 때는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공방이 있을 것이고요. 교육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방이 있으실 텐데 어떤 식으로 할지 선택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제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료 제조업 등록을 꼭 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그 지역마다 조금씩 허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고요. 국가법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서류 같은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제출해야 될 5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시설 개요 및 배치도,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 위탁 계약서를 이제 주게 되는데, 이 자가품질 검사 위탁 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이미 제품 개발의 단계가 끝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사료 제조업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이렇게 크게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방을 창업할 때 위치를 가장 먼저 이제 선정을 하셔야 하실 거예요. 우선 위치를 잡으실 때는 이런 지역적인 특징, 또 교통, 유동 인구라든지 상권 분석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반려동물 양육 가구 현황 지도를 보시면은 서울, 경기가 아무래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비율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의 대도시 순으로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이제 집과 가까운 곳을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런 기준을 좀 잡기가 아마 힘드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보고 선택을 했냐면, 주위에 이제 동물병들이 많이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그것은 이제 주위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또 교통 접근성과 유동 인구도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당역에서 5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 주위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주차장은 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저는 2호선, 4호선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 실제로 저희 공방에 좀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제 퇴근하시고 오셔서 좀 배우고 가시거나 간식을 사가시거나 이렇게 좀 환승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또 이제 상권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을 보시면 단독주택이 40.7%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아파트가 29.3%, 다음이 오피스텔, 빌라 순이었는데요. 제가 위치해 있는 곳은 이제 단독주택과 빌라가 많은 곳인데, 이 단독주택이 40.7%로 가장 높지만, 이것은 이제 마당이 딸린 그런 정원이 있는 그런 단독주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곳에는 또
젊으신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젊은 신혼부부, 아이가 없는 그런 부부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좀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 주변에 공방들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나의 브랜드를 또 만들어야 할 텐데요. 로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름, 상호명만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커들리 수제 간식 이렇게만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인지 이제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인지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대상을 좀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로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로고를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 저처럼 이제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좀 들려줌으로써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그 반려동물의 사진을 선택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들의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에 좀 이제 꽃갈모자를 씌워서 되게 파티를 하는 이런 즐거운 거를 좀 상상을 했고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로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호도 이제 정하셔야 할 텐데, 이제 저는 커들리라고 지었는데, 뭐 한글이 더 편하시면 한글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커들리라는 것은 이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제 되게 자주 지나다니던 골목에 되게 아기자기한 뭐 베이비 용품 샵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커들리 뭐 베이비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적어져 있었어요. 이 커들리라는 뜻이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떠올렸을 때 저는 이 단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단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됐고, 실제로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도 되게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럴 때 이제 제품 설명서와 함께 이렇게 커들리라는 뜻도 같이 적어져 있는 것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객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 나도 이런 단어를 좀 써 먹어봐야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내가 판매를 할 것이면은 이제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공방을 운영할 거면 이제 그런 간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일부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뭐 연령별로 조금 다르게 간식을 이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겸 빌라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곳에는 뭐 큰 대형견보다는 좀 작은 소형견이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셨어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좀 크고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말랑하고 작은 그런 간식을 선호하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징도 조금 고려를 해서 개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할로윈데이도 있었고 빼빼로데이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클래스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시즌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뭐 빼빼로데이에는 이제 뭐 진짜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빼빼로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어디에 담아갈 것인가, 어디에 포장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 제품에 맞는 포장,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디자인을 해서 뭐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방산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은 이미 되게 예쁜 디자인으로 또 다양한 사이즈별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나의 제품과 맞는 것을 선택하신 후에 좀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예쁘게 제작을 하셔서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도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 가장 먼저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게 블로그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블로그 작업은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도 블로그는 하고 있고요. 또 사진을 좀 잘 찍는다, 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인스타에 사진을 올림으로써 좀 소통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방식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방을 운영하면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취미생활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취미생활 어플을 좀 활용하는 편이고 실제로도 거기서 유입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유망식품 트렌드 한 5가지 중에 제가 그 펫푸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3가지를 발췌해 온 건데요.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특수식품. 이게 수제간식이랑 너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성이 중시돼서 이제 뭐 대량 생산해서 이제 개인의 특성 및 기호 맞춤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펫푸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끔 기호에 맞는 그런 간식들이 뜨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건강한 삶을 위한 기능성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 수명 및 비만, 당뇨 뭐 이런 식습관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식생활을 통한 웰빙이나 질병 예방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볼 수 있냐면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뭐 비만이나 당뇨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만이나 당뇨에 좋은 그런 간식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윤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친환경 식품이 뜨고 있는데요. 소비자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또 사회적 책임과 연대 결속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증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느냐. 아까 전에 포장용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뭐 재활용이 가능한 뭐 펄프 용지를 사용한 뭐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카드를 나눠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저는 그 업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카드를 제시를 해주시게 되면 뭐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5대 질병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왜 음식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생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반려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위염이나 장염이라고 합니다. 또 반려묘들도 이제 3위의 이제 그 위염에 장염에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위염이나 장염에 좋은 음식을 좀 제공함으로써 남들과 조금 다른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염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면 밤이 탄닌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설사할 때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 이제 수제 간식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제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너무 식욕이 없어 하는데 뭐라도 먹이고 싶어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내가 가진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간식을 줌으로써 이제 고객을 좀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장염에 좋지 않은 음식을 또 추천을 해주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 뭐 사과나 배, 바나나 뭐 이런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또 추천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 관한 공부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그런 수업들, 뭐 기업 강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고 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초반에는 이제 예약을 취소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다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시면서 반려동물을 이제 양육하시는 분들도 함께 늘어났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구가 느셨어요. 또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증, 또 면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도 이제 수업을 좀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온라인 수업은 장단점이 있으세요. 실제로 이제 직접 오시게 되시면 공방에 재료라든지 이런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그냥 만들어서 가져가시기만 하면 됐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이런 재료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지만 도구를 다 사서 보내드리기에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신청도 많이 안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도구를 줄여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도 해보셔야 하고 이제 또 키트를 발송하게 되면 고기 같은 경우에는 공방은 이제 좀 신선한 고기를 뭐 바로 이제 익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배송을 하게 되면은 그 배송 과정에서 좀 상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집에서 하실 때는 또 오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지만 뭐 에어프라이기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공방에서는 이제 컨벡션 오븐으로 이제 열풍을 이용해서 하는 오븐이고 또 150도에서 뭐 15분만 하면 됐던 게 가정에서 쓸 때는 뭐 165도에서 뭐 15분, 20분을 해야 하고 조금씩 이런 컨디션이 바뀌는 단점이 있으세요. 또 이런 반죽을 했을 때 이런 농도를 제가 직접 봐드릴 수 없는 단점은 있지만 또 되게 장점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점 그리고 재료와 도구가 이제 마련을 하게 되니까 집에서도 여러 번 이제 해보실 수 있다는 점. 공방은 좁은데 여러 명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 명이 한 번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오지만 각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공통된 게 있기 때문에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도 하시면서 이런 작은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부에 설명드렸다시피 주변에 공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공방들을 활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주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역 공방에서 이제 반려동물의 문화 강좌를 묶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 간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간을 이용한 홈런볼을 만드는 클래스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비누공방 사장님께서는 이제 반려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입욕제, 그리고 이제 뭐 바느질 공방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이제 반려동물 인형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했을 때 이제 소비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더 많이 참여하시고 어떻게 보면 홍보의 효과도 2배가 되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작구청의 평생교육, 저는 팩베이커리도 강의를 함께 하고 있고, 진로체험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런 것을 또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다루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식재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많이 쓰는 한 6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는 수분이 75% 이상으로 이제 단백질, 지질,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고기류, 뭐 소고기, 닭고기, 뭐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육류라고 하는데, 표기를 해주실 때 뭐 수입산을 좀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리고기나 닭고기는 국내산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런 원산지 표기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많이 하고 계시진 않지만, 국내산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인식을 줄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조금 표기를 해서 좀 광고를 하시면은 좀 더 신뢰를 얻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류를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부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생고기는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해요. 돼지고기 선무충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AI 구제역 같은 경우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익혀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고기류는 익혀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베이킹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계란입니다. 이런 알류도 역시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그 수분이 70% 이상으로 이제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이제 달걀, 메추리알, 오리알 등이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고양이들은 이렇게 계란 노른자는 괜찮은데 흰자는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좀 섞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날 것을 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이킹을 할 때는 익혀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노른자는 이제 유화의 작용을 하고 흰자는 팽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익혀서 주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류인데요. 역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고 수분이 75% 이상으로 단백질, 지질,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어라든지 뭐 황태, 명태, 뭐 참치, 또 요즘에 인기가 되게 좋은 열빙어도 이 어류에 들어갑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역시 익히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비브리오 콜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폐류 독소, 이것을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 앞서 2가지는 익히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균들이에요. 하지만 이 폐류 독소는 열을 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꼭 눈으로 보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곡류인데요. 아무래도 쿠키나 이런 빵, 뭐 케이크를 만들 때도 이제 뭐 쌀가루라든지 이런 밀가루가 사용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탄수화물의 공급원으로서 전분이 75% 이상으로 단백질, 뭐 지질,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우리보다 조금 약한 소화 구조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밀가루는 소화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쌀가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클래스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근데 쌀가루 조금 구하기 힘든데 밀가루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밀 100%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밀 100%에는 복합 다당류 등 좀 이제 소화에 좀 도움이 되는 나쁘지 않은 그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쌀가루를 구입하기 힘드실 때는 뭐 이제 우리밀 100%를 구입해서 좀 만들어 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채소류인데요. 이제 비타민, 미네랄의 공급원으로서 단백질, 수분, 탄수화물, 식이섬유들이 풍부하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잘 먹는 호박이라든지 고구마, 또 이제 뭐 토마토, 당근, 뭐 브로콜리 이런 야채 같은 거를 이제 채소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지류, 오일류를 말을 하는 건데요. 베이킹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란과 더불어 꼭 필요한 그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필수 지방산의 공급원이고요. 식물성 유지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고 동물성 유지류에는 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류는 까놀라유나 해바라기씨유, 올리브유, 뭐 코코넛유, 버터 등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까놀라유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화점이 이제 높아서 오븐에 구웠을 때 가장 잘 어울리고 무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올리브유가 집에 가장 많으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올리브유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 올리브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지만 좀 올리브유에는 조금 특유한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유의 향 때문에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올리브유 향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지 테스트를 하신 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터 같은 경우에는 풍미가 되게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만 이 버터에는 염분이 들어있어요. 염분이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버터를 꼭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염 버터를 따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무염 버터를 사주시는 게 좋고 이런 뭐 기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소에서 산패하기 쉬우니까 보관을 좀 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천연 분말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무방부제를 사용하고 뭐 무색소를 사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케이크를 만들 때 막 알록달록 되게 예쁘게 색을 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색소를 사용하면 가장 예쁘지만 건강에 많이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천연 분말류를 대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보랏빛을 내서 이 블루베리는 저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약간 상한 느낌? 곰팡이 킨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이 추천은 드리지 않고 있고요. 이 비트는 이제 면역 강화에도 좋다고 하는데 약간 되게 예쁜 붉은 뭐 이런 핑크 색깔을 띠니까 비트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은 또 예쁜 색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년초라든지 뭐 자색 고구마 분말도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근데 자색 고구마 분말을 사용해 주실 때는 뭐 이제 국내산이랑 중국산이 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국내산이 색이 더 예쁘게 나오세요. 그리고 한국 쌀가루는 이제 붉은빛을 띠기 때문에 이제 붉은색을 사용하실 때 좀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노란색으로는 이제 뭐 치자나 뭐 강황, 단호박이 있을 텐데 이 강황 가루를 사용해 주실 때는 이제 뭐 고객분들에게 꼭 이런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색소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조금 착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털을 가진 아이들이 먹었을 때 입 주변이 약간 노랗게 좀 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색소로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미리 말씀을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녹색으로는 이제 뭐 녹차라든지 클로렐라라든지 뭐 시금치 분말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이제
간식을 먹을 때 초콜릿을 많이 먹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초콜릿 같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이 먹으면 초콜릿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용 초콜릿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캐럿 분말이라고 있어요. 이 캐럿 분말은 이제 뭐 지중해에서 나는 콩과 식물에서 추출한 건데 칼슘이 매우 풍부하고 카페인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카페인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이런 캐럿을 사용해서 초콜릿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뭐 초콜릿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는 이런 캐럿 분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설사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을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그림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두부랑 우유만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두부는 강아지 케이크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예요. 크림을 내실 때 뭐 이제 쌀가루나 뭐 우유를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치즈를 섞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두부를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두부는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염분이 들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끓여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우유를 주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락토프리 우유라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 락토프리 우유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재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구입한 즉시 조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또 이런 뭐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위생을 준수하고 뭐 용품, 뭐 주방 용품을 조금 깨끗하게, 뭐 기구들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구충, 구제, 방역 뭐 이런 소독을 깨끗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를 보관하는 것도 조금 헷갈려 하셔서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육류나 어류 같은 경우에는 5도 미만, 즉 한 1도에서 3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뭐 계란 같은 경우에는 4에서 7도, 뭐 아까 설명드린 곡류는 이제 10도 이하에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채소류는 4에서 7도,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25도지만 이제 그냥 서늘한 곳에 조금 그늘이 안 지는 그런 곳에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음식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을 사용해서 간식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이제 날고기나 날생선,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박테리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꼭 익혀서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자일리톨 같은 경우에는 좀 구하기 힘드시겠지만 뭐 이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저혈압, 간 부전증의 증세를 나타난다고 하니까 주의를 해주시고 또 아까 전에 설명드린 초콜릿, 사람이 먹는 초콜릿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카카오 열매의 그 데오브로민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신경, 이런 신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캐럿 분말로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포도가 아주 위험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제 급성 신부전증, 이런 신장 기능 손상으로 소변을 보지 못한 등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많이 먹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과일 중에 하나인데 블루베리랑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크랜베리라든지 이런 블루베리는 아이들에게 되게 좋으니까 이런 거 많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펠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구토, 설사, 뭐 이런 심장이나 폐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먹는 아보카도를 그냥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먹는 음식, 사람이 먹는 그런 음식을 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한국 음식에는 특히 이런 양파, 마늘, 부추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먹게 됐을 때 이제 적혈구 손상을 동반한 이런 빈혈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길냥이들에게 이제 참치캔을 좀 뜯어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참치캔에는 이제 비타민 E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게 황색지방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황색지방병은 이제 체내 지방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참치캔을 주시고 싶으시다 이럴 때는 꼭 그 반려동물용 참치캔을 사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시게 되면은 산소 흡수제가 동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산소 흡수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뜯어서 이것까지 먹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사항을 좀 적어서 주시면 소비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산소 흡수제는 간식을 만들거나 판매할 때 꼭 사용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포장 안에 산소 농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이고, 이제 그런 판매하는 제품의 산화 방지를 하고, 또 이런 곰팡이를 억제하고, 갈변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더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넣게 되는데, 방부제와는 다른 거예요, 산소 흡수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너무 급하게 간식을 먹을 때 이런 산소 흡수제를 먹게 되었을 때는 이제 빨리 입을 세척한 후에 병원에 데려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식품사항 표시할 때 꼭 옆에다가 이제 뭐 산소 흡수제를 동봉했는데 뭐 위험성이 있으니 꼭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런 거를 좀 표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지긴 했는데요. 지금 약간 궁금사항증이 있어서 이제 Q&A 시간에 조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통기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판매를 하시는 분들.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레토르트 사료가 24개월, 냉동 사료 같은 경우에 12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간식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느냐. 뭐 수제 간식의 경우에는 이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수분이 없이 건조를 많이 시킨 간식은 그만큼 유통기한도 늘어나게 되세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밀봉해서 포장을 하시면은 뭐 4개월까지도 가능하시지만, 뭐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산소에 이제 노출이 되니까 이제 뭐 한 달 이내에 먹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꼭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을수록 빨리 변질되기 때문에 뭐 이런 수제 간식 같은 경우에는 뭐 냉장고에 2, 3일 안에 이제 두었다가 먹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냉동했을 때는 뭐 2에서 3주까지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제 간식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반려동물, 그 반려라는 뜻이 이제 우리 동반자, 뭐 짝이 되는 동무, 내 친구, 가족 이런 거를 일컬어서 말하기 때문에, 뭐 내가 친구의 생일을 챙겨주고 케이크를 뭐 선물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반려동물의 기념일을 챙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카롱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마카롱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마카롱을 좀 개발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먹는 이런 간식과 비슷한 뭐 멍카롱, 홈런볼, 뭐 치킨, 멍치킨 요즘 많이 유행이고요. 이런 타르트 이런 거를 좀, 그런 아이디어는 내가 먹는 음식에서 얻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이런 궁금증을 주셨는데, 우선 공방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나라도 더 배워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고 열정이 많이 넘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아직은 없었는데, 이제
대상이 이제 반려동물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오진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일반 뭐 빵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주 단백질 원이 고기다 보니 고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고기를 손질할 때는 약간 지방 같은 경우에 빨리 산패가 돼요. 특히 뭐 오븐에 들어갔을 때 약간 더 기름지거나 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질 과정이 좀 시간도 걸리고 손도 많이 가는데, 또 이제 버리는 양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고구마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계절별로 이 고구마가 막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계절에 따라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데 그때마다 또 그 비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다는 게 좀 어려움이라면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호성이라든지 안전성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그 펫베이커리는 이제 일반 베이커리와는 다르게 이게 사료에 등록돼서 그런 법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단미 사료로 아마 많이 등록을 해 주실 텐데, 처음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성분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분 검사를 6개월마다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6개월마다 이런 자가 품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댓글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 아직 궁금하신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